폭우가 쏟아지는 묘역에서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젖은 합격증을 묘비에 바짝 붙인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드디어 했어. 검사됐어. 멀리서 검은 우산을 든 노부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작은 뒷모습. 태양그룹 회장 이태수는 묘비에 매달린 청년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그러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 회장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빗물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눈매, 턱선, 울음 섞인 표정까지 20여 년 전 죽은 아들 준혁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우연처럼 시작된 한 장면은 곧 재벌가를 뒤흔드는 진실의 문을 열고 거대한 정의의 서막이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몇 년 전 그가 처음 이 묘역을 찾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고시원 3층 끝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5분 전이었지만 저는 이미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밑줄이 빼곡하게 그어진 형법 총론 교재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편의점 알바 스케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월요일 야간, 수요일 야간, 금요일 야간. 빨간 펜으로 체크한 날짜들이 달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오늘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정오까지 7시간 공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독서실,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 근무. 잠은 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6살이라기엔 너무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외면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법 총론 327페이지. 정당방위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핵심 문장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하나를 먹은 것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고픔을 무시하고 계속 책장을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시작하는 걸까?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 학교로 가는 학생, 시장으로 향하는 상인. 모두 각자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검찰청이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 하지만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의 칠수 형이었습니다. 형도 저처럼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5번째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정문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손은 세제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가 적어둔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자랑스럽다.
단 12글자였지만 그 글자들이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형법총론 328페이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혼자 저를 키워온 시간, 그 시간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단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또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내일도 버티자. 그러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새벽 5시에 형법 총론 책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눈을 떴습니다. 졸음을 이기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힘내. 엄마는 괜찮으니까 밥 잘 챙겨 먹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어머니가 이미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 전통시장에서 어머니 소영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청소는 상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청소가 끝나면 오전 10시부터 건물 청소, 오후 3시부터 식당 설거지, 저녁 9시부터 편의점 야간 근무.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였고 3시간 자고 다시 4시에 일어나는 삶이 20여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는 항상 밝았고 걱정 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최종 발표일이었습니다. 그날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저는 그 3개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고시원을 나와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1,3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독서실 책상에서 먹으며 형사소송법 교재를 펼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수험생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부러워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했습니다. 오후 5시 독서실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맞은편에 대형 백화점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명품 매장이 즐비해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니에게 저런 곳에서 쇼핑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7시간. 손님이 없을 때는 카운터 뒤에 앉아 법전을 펼쳤습니다. 점장님은 눈 감아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정이 넘어 손님이 뜸해지자 저는 잠시 바깥 공기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외갓집 마당에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던 그때, 민준아, 넌 뭐든 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편의점 문을 닫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잠들기 전 30분,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각에도 청소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시험날까지 계속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기록을 시작한 공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덕 위 뮤역 방문 기록. 저는 그 공책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었습니다. 언덕 위에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큰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저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호적에는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워온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 빈칸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검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든 저는 저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제에 갈라진 손,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쓰는 뒷모습, 그리고 전화 속 밝은 목소리.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잠이 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3개월만 더 버티자. 3개월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시간 후면 다시 알람이 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언덕 위 뮤역을 찾았습니다. 1년에 2-3번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맞으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확실하진 않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이 묘역에 계신 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묘역은 고요했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 이번에 꼭 합격할 거예요. 3번째 도전이에요.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요. 저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지 못하는 말들을 이곳에서 쏟아냈습니다. 힘들다는 것, 외롭다는 것, 가끔은 포기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는 것.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서려는 순간 언덕 아래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백발의 노인과 여성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여성은 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준혁아.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과 여성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차가 언덕을 내려간 후에야 저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왜 같은 묘비를 찾아온 것일까?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언덕 위 노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궁금증을 접어두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공부, 7시간 알바, 5시간 수면. 그 패턴이 2달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시험 한 달 전 저는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책상 앞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시원 바닥은 차가웠고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흘 동안 삼각김밥과 물만 먹었다는 것을. 저는 간신히 일어나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왔습니다. 4,300원짜리 참치김치찌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밥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구나. 그 일 이후로 저는 식사를 조금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지만 쓰러지면 시험조차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주 3일에서 주 2일로 줄였습니다. 수입이 줄었지만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더 혹사시켜 돈을 보내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시험 2주일 전 독서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칠수 형이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형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같은 놈들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기서 붙어야 해. 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도 올해 31살이었습니다. 5번째 도전. 이번에 떨어지면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3번째 도전이었지만 형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시험이야. 알아, 알고 있지.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몸 챙겨. 나 걱정 말고. 걱정은 무슨.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뭐든 해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저는 공부를 일찍 마쳤습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시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지?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나 내일 잘 볼게.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사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저는 검사복을 입고 출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행복해서 깨기 싫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험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들, 마지막까지 책을 보는 사람들, 눈을 감고 명상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감독관의 목소리와 함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첫 문제를 읽는 순간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문제씩 차분하게 풀어나갔습니다. 3일 동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자신 있게 풀었고 어떤 문제는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고시원에 도착해 방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시험 끝났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합격자 발표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표는 오전 10시였지만 저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시원 공용 컴퓨터실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발표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5시간이 마치 5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9시 55분,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0시 정각, 발표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제 수험 번호가 있는 곳까지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 번호가 거기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됐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버티던 시간들,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밤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실 문이 열리고 칠수 형이 들어왔습니다. 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형도 결과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 나 붙었어. 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형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또 떨어졌어. 저는 형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누군가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잔인함이었습니다. 형이 진정된 후 저는 고시원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청소 중이었을 것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검사됐어. 전화기 너머로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몇 분 동안 모자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기만 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버텨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4곳의 일터를 오가며 저를 키워온 어머니,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문득 언덕 위 묘역이 생각났습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든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걸어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언덕을 올랐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방에서 합격증을 꺼내 묘비에 바짝 붙였습니다. 비에 젖어 종이가 축축해졌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드디어 했어. 검사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묘비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궁금했던 아버지의 얼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목소리, 그 모든 공백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대신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묘역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우산을 든 노부부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본 그 노인과 여성이었습니다. 노부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이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젖은 얼굴로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여성이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준혁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혁이, 저는 묘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저를 아시는 분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노인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자네, 혹시 이름이 뭔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노인이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후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왜 왔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합격증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큰 분이 계시다고요. 노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여성이 황급히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고 세 사람은 묘비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어머니 이름이 혹시? 노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름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성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분이시죠?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태수야. 태양그룹 회장이지. 그리고 여기 묻힌 준혁이는 내 아들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양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묻힌 사람이 그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일지도 모르겠구나.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손자라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시원 3층 끝방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네 곳의 일터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왜? 저는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와 저를 버리셨습니까?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성이 노인 대신 말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복잡한 사정이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여 년 동안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시까지 일하셨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사정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호적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마다 서류 낼 때마다 그 빈칸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 쓸 때 저는 그냥 공백으로 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가 노인의 백발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가 버림받아야 했는지.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목이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손자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이 노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게 해줘요. 모든 사정을 설명해 줄게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묘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걸까? 저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하는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합격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라고 부르던 그 떨리는 목소리, 내 손자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던 그 말, 미안하다 하던 그 눈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칠 것인가, 그냥 묻어둘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제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을 말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추측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청소가 끝나고 건물 청소로 이동하기 전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어머니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밥 2줄과 어묵탕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합격했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묘역에서 사람들 만났어.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노부부였어. 남자분이 자기가 태양그룹 회장이라고 했어. 그리고 거기 묻힌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 어머니 이름이 혹시 박소영이냐고. 내가 맞다고 했더니 울더라. 그리고 말했어. 내가 자기 손자일지도 모른다고.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이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제에 갈라진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그냥 알려줘. 전부. 어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5살에 지방대 법학과에 다니던 시절 공익법 세미나에서 준혁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같은 대학 선배였고 재벌가 아들이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둘은 과제를 함께 준비하면서 가까워졌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돈이나 배경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어. 늘 약자 편에 서려고 했어. 회사에서도 노동자들 권익을 위해 싸웠어. 어머니의 눈에 추억이 서렸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알았을 때 반대가 심했어. 나를 본가로 부르더니 현관 밖에서 돌려보냈어. 신분이 안 맞는다고. 집안에 흠이 된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준혁 씨가 원룸을 얻어서 나랑 같이 살았어. 부모님과 연을 끊다시피 했어. 그러다 내가 임신한 거야. 너를 가진 거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기뻐했어. 아기가 태어나면 정식으로 결혼하고 호적에도 올리자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공장 안전 문제를 계속 지적했어. 설비가 낡아서 위험하다고, 큰 사고가 날 거라고. 그런데 회사에서 비용 문제로 계속 미뤘어. 그러다가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 씨가 현장 점검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차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평소에 점검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 경호원들이 문 앞에서 돌려보냈어. 너를 뱃속에 품고 장례식장 앞에서 쫓겨났어. 그때 너무 비참했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모자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건 내 잘못이야. 혼자서 너를 키우려니 서류가 복잡하고 아버지 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버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저는 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파헤쳐 볼 거야. 아버지가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검사가 됐으니까 할 수 있어.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 재벌이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괜찮아. 나 이제 검사야. 법이 내 편이야.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벌가를 상대로 진실을 파헤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20여 년을 혼자 버텨온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식집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임용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석 달간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처럼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저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비싼 차를 타고 온 사람들. 저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낡은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한 여성이 앉았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현이에요. 여성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준입니다. 혹시 그 강민준 씨요? 이번에 최연소 합격한?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진 것이 불편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와, 대단하시다. 저는 4번째 만에 겨우 붙었거든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저는 서연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었고 어려운 법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토론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법리 해석이 정확했고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연이 제 손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민준 씨, 손에 상처가 많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박스 정리하다가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알바하다가 다쳤어요. 알바요? 연수 받으면서요? 서연의 표정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생활비 벌어야 해서요. 아직 월급 받기 전이라.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많이 못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수원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연수원 교육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준 씨,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 같았습니다. 나 알아봤어. 민준 씨가 조사하려는 사건.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아버지 사건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민준 씨가 도서관에서 태양그룹 관련 자료 찾는 거 봤어. 그래서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거 왜 알아봤어요? 걱정됐으니까. 민준 씨가 뭔가 힘든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서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 노인의 정체, 어머니에게서 들은 아버지 이야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연은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거 위험해. 재벌과 관련 사건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알아.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진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야. 서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어머니와 내가 버림받았는지. 그걸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나도 도와줄게. 저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위험하다면서요. 민준 씨 혼자 하면 더 위험해. 둘이서 하면 그래도 좀 나을 거야.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나도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한 거야. 진실을 밝히는 일이 위험하다고 피하면 그건 검사가 아니잖아. 저는 서연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일단 자료부터 모으자. 태양그룹 관련 기사, 20여 년 전 사고 보도, 그리고 당시 경찰 조사 기록. 가능하면 전부 찾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연수원 도서관에서 저와 서연은 나란히 앉아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태양그룹 관련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날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태양그룹 이준혁 상무 교통사고로 사망. 저는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턱선, 입술의 형태까지. 서연이 옆에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닮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연수원 교육이 끝나는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저희는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기사의 모순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당시 보도에는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사에서는 사고 차량이 최신형 고급 승용차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신형 차량의 브레이크가 파열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거 이상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당시 회사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 태양그룹 공장에서 안전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전관리 담당 임원이었고 설비 노후화 문제를 계속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비용을 이유로 투자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지 2달 후 그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전에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세 번째 발견은 경찰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이 법원 자료실에서 구해온 문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조사는 열흘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부실했고 차량 감정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 같았습니다. 누가 막았을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같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이태수의 비서였습니다. 강민중 검사님이시죠?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거절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도착했을 때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태수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묘역에서 본 것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복잡하구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자네가 조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네. 준혁이 사건을.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눈과 귀가 있으니까. 자네가 어떤 자료를 찾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다 알아. 회장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막으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으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려고 불렀네.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죽었을 때 나는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어. 그냥 사고라고 믿었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지. 진실을 파헤치면 내가 마주해야 할 것들이 두려웠으니까.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겠더군. 아들의 죽음을 그냥 묻어버린 거야. 그리고 손자와 며느리까지 버렸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가 진실을 찾겠다고 하면 나는 막지 않겠네. 오히려 필요한 걸 주겠어. 회장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시 비서실에서 보관하던 내부 자료야. 사고 조사 기록, 회사 안전보고서, 임원진 회의록. 원본은 아니지만 사본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이제 와서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야. 다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서 준혁이한테, 자네 어머니한테, 그리고 자네한테.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호텔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을 미워해야 하는 건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것.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나 지금 중요한 자료 손에 넣었어.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어? 어디야? 바로 갈게.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전설비 노후화 보고서, 임원회의록, 그리고 사고 당일 운전기사의 진술서. 저희는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 진술서에서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전날 차량 정비소에서 누군가 브레이크 개통을 점검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 담당 정비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량에 손을 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거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찾아야 해. 당시 정비소 기록을.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서영과 함께 조사를 계속하던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깨어 계셨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내 성이 왜 강씨야? 아버지 성도 어머니 성도 아니잖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민준아, 엄마가 말 안 한 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 왜요? 준혁 씨 부모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게 뻔했거든. 아니, 이미 거부당한 상태였어. 장례식장에서도 쫓겨났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 그 사람들한테 너는 없는 존재였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그 사람들 도움 없이 너를 키우겠다고. 내가 그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성을 붙인 거예요? 응. 강 씨는 엄마 친구 성이었어. 대학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 그 친구가 출생신고할 때 도와줬어. 서류도 정리해주고 증인도 서주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 씨를 고른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할 강자잖아. 엄마는 내가 강하게 살아남길 바랐어.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버림받아서 세상이 험하게 대해도 끄떡없이 버텨내길 바랐어.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민준으로 지은 거야. 백성민의 중걸할 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엄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름 하나에도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제대로 된 성도 못 물려주고, 호적의 아버지 이름도 못 올려주고, 미안해하지 마요. 엄마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이 이름 좋아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강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이잖아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이름 주셔서, 그리고 저 키워주셔서. 민준아, 나중에 다 끝나면 호적 정리할게요. 아버지 이름도 올리고 제대로 된 가족관계도 만들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강하게 살아남으라는 뜻. 저는 그 이름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과 만나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마음이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20여 년 전 간절한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비소 기록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20여 년 전 기록이라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디지털화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서연은 여러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당시 정비소 사장이 은퇴 후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서영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에 작은 정비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비소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검사 강민준입니다. 20여 년 전 태양그룹 차량 정비건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군요. 남자는 우리를 정비소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녹슨 철제 캐비닛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20여 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파일을 펼치자 당시 정비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고 전날 차량 번호, 정비 내역, 그리고 담당자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서명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희 정비소 직원이 아니었어요. 태양그룹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차량이니까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요. 저는 이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큰 거래처였으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세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얼굴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이름은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남자가 파일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구. 이 사람이 브레이크 계통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고가 났죠.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박종구. 20여 년 전 태양그룹에서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정비소를 나와 차에 타자마자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양그룹 인사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구. 몇 분 후 서연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찾았어.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떴습니다. 박종구, 당시 태양그룹 안전관리팀 소속. 현재는 퇴직 후 행방불명. 안전관리팀이라니. 아버지랑 같은 부서였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해. 살아있다면 직접 물어볼 수 있어. 하지만 박종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고 연락처도 끊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박종구가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농가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구 씨이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저는 검사 강민준입니다. 20여 년 전 태양그룹 이준혁 상무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고 전날 차량 브레이크를 점검하신 게 박종구 씨 맞죠? 남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비소 기록에 서명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하시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퍼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위에서 시켜서요. 위라니요? 누가 시켰습니까?
당시 안전관리이사요. 최병철 이사. 그 사람이 시켰어요. 이준혁 상무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에 손 떼라고. 그러면 돈 주고 좋은 자리 보내준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최병철 이사가 왜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이준혁 상무가 공장 안전 문제를 계속 파헤쳤어요. 그대로 두면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없애야 한다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병철 이사에게서 받은 지시서나 녹음이나. 없어요. 다 구두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증언할 수 있어요. 이제 숨어 사는 것도 지쳤어요. 20여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최병철, 당시 안전관리 이사였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증거를 모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저는 묘역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박종구의 증언을 확보한 후 저는 최병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최병철은 태양그룹 퇴직 후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호주, 동남아 등 여러 곳에서 목격 정보가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법원 자료실에서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민준 씨, 최병철이 10년 전에 입국 기록이 있어. 그 후로는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입국 후 행방불명. 누군가 숨겨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행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검은 승용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흘 연속 같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번호판을 조회해봤지만 렌터카였고 대여자 정보는 가짜였습니다. 두 번째는 협박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파헤치면 후회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 이상한 사람? 왜?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심해.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무시하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걱정 마. 그냥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 내부의 압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준 검사, 요즘 무슨 일 있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에서 자네에 대한 문의가 왔어. 업무 외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업무 외적인 조사라니요? 태양그룹 관련 자료를 계속 조회하고 있더군. 공식 사건도 아닌데 왜 그러나? 부장검사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하게. 부장검사의 말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압력이 검찰 내부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 씨, 이거 진짜 위험해. 잠시 멈추는 게 어때? 멈출 수 없어. 여기서 멈추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정밀 검사 결과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2,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700만 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검사 월급은 아직 몇 번밖에 받지 못했고 저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어머니 때문에 조사를 멈춰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협박한 사람들의 의도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쓰러뜨려 저를 막으려는 것인지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직 몰라.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전화 너머로 서연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근데 2,700만 원이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급전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재무 상담실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민주님, 어머니 박소영 님이시죠? 수술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익명 기부자가 심장질환 환자 지원 기금에 정확히 2,7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이런 도움을 준 것인지. 기부자가 누구죠? 익명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걱정했지? 아니야.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이제 푹 쉬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걱정하실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났다니 다행이네. 이제 조사를 멈추면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술비를 대준 것이 협박한 자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지키면서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머니가 회복되는 동안 저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행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저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부장검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강민준 검사, 인사명령이 나왔네. 인사명령이요? 자네 지방청으로 발령이야. 강원도 산간 지역.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은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서울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 결정한 거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부장검사의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상황만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 지방 발령이라니 말도 안 돼. 항의해야지. 항의해봤자 소용없어. 결정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버텼습니다. 합격의 기쁨도 이곳에서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민준 씨, 나 지금 중요한 거 발견했어.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어?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최병철 찾았어? 저는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입원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최병철이 5년 전부터 서울 외곽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치매 진단받았대. 치매? 응. 중증 치매.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된대.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치매라니. 증언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만나봐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를 받아 최병철의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은 눈이 멍했습니다. 저를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병철 씨, 저는 검사 강민준입니다. 20여 년 전 태양그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멍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준혁 상무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노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혁? 네, 이준혁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계속 움직였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기울여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노인은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 증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종구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일이라 대부분의 자료가 없어졌거나 폐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 나 못하겠어. 여기서 끝인 것 같아. 민준 씨.
증인은 치매고 물증은 없고 나는 지방으로 쫓겨나. 어떻게 해? 저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포기하지 마.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내부 문서였습니다. 20여 년 전 안전관리팀 회의록, 이준혁 상무에 대한 감시 지시문, 그리고 브레이크 조작 지시가 적힌 메모.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져다 놓았을까? 봉투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준혁이 아들아. 글씨체는 노인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태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문서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지시가 적힌 메모에는 최병철의 서명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다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태양그룹 부회장의 서명이었습니다. 부회장? 회장의 동생이었습니다. 이태수 회장의 친동생 이태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이 회장의 동생이라니. 가족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바로 만나야 해. 중요한 거 찾았어. 서연과 만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야. 이태수 회장이 가져다 놓았어. 그럼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해. 그리고 이태민 부회장을 직접 조사해야 해. 이태민 부회장이라면 지금 태양그룹 명예고문이잖아.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이야.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민은 이태수 회장이 은퇴한 후에도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압박했던 것도 아마 그의 지시였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엄마, 몸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지방 발령 이야기, 조사가 막힌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찾은 이야기.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왜 이 일을 계속하려는 거야? 위험한 거 알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은 아버지를 그냥 사고로 죽은 사람으로만 기억해. 그게 너무 억울해.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래. 20여 년 동안 혼자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잖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아. 그런데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아무런 벌도 안 받고 잘 살고 있어. 그게 말이 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나 검사됐잖아. 정의를 실현하라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 근데 내 아버지 일도 못 밝히면서 무슨 검사야? 다른 사람 억울함은 풀어주면서 내 가족 억울함은 못 풀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나 포기 안 해. 끝까지 할 거야. 힘들어도 위험해도.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말릴 수 없는 거 알아.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믿어. 다만, 어머니가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다만 조심해. 내가 다치면 엄마는 살 수가 없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른 어깨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버텨온 어머니. 저는 그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넌 뭐든 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든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발령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나도 결정했어. 무슨 결정? 나도 지방 발령 신청할 거야. 민준 씨랑 같은 곳으로. 저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서연 씨는 여기 있어도 되잖아. 민준 씨 혼자 보내기 싫어. 그리고 조사도 계속해야 하잖아. 둘이 있으면 더 쉬울 거야. 서연의 눈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맙긴. 동료잖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묘역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덕을 올라 묘비 앞에 섰습니다. 노을빛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지방으로 가요. 서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해요. 증거 찾았어요.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알아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잡으면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버지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저 꼭 해낼게요. 아버지 명예 회복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묘비에 절을 올리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시험 일정표를 떼어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에서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며 법전을 외웠습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버텼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묘역 방문 기록이 적힌 공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반드시 해낸다. 짐을 다 싸고 불을 끄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냐? 이태수 회장이었습니다. 네, 접니다. 서류 잘 받았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진작했어야 할 일이야.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뭡니까? 태민이는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놈은 자기 목숨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놈이야.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살아있었다면 자네처럼 됐을 거야. 그게 내 유일한 위안이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해라, 손자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자라는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서연이 있고 그리고 뜻밖에도 회장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되뇌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본다. 강원도 상간 지역 검찰청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4시간, 다시 택시로 1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청사 건물은 낡았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좌천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도 발령을 받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서연을 보는 순간 반가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왔네. 말했잖아. 같이 가겠다고.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 척박한 곳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업무 시간 외에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이태수 회장이 준 서류를 바탕으로 증거를 보강해 나갔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지시서의 필적을 감정하고 당시 관련자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정비한 정비소 외에 또 다른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브레이크 부품을 구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입자 이름은 위조되어 있었지만 결제 카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이태민 부회장 명의였습니다. 이거야. 서연이 외쳤습니다. 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물증이 생겼어. 이태민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태민 부회장을 조사하려면 검찰 고위층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층 중 상당수가 이태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법 동아리에서 알게 된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저 기사 하나 줄까요? 뭔데? 재벌가 살인 은폐 사건이에요. 20여 년 묵은 거요. 기자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브레이크 조작, 이태민 부회장의 개입. 기자는 들으면서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거 터지면 대박이에요. 근데 형,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하지만 해야 해. 알겠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기사 써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태민 부회장 본인이었습니다. 강민중 검사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경고하마. 지금 하려는 짓 관둬라. 그러면 내 앞길 보장해주지. 앞길이요?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해주지. 승진도 빠르게 해주고 어머니 병원비도 평생 내가 대주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들으면요? 그러면 내 어머니부터 힘들어질 거야. 그 다음은 내 여자친구 정서현이라고 했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고시원 출신의 아버지도 없는 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있습니다. 이준혁? 당신이 죽인 사람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뭐라든 저는 안 멈춥니다. 아버지 원수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미친놈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메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태양그룹 전 부회장, 20여 년 전 조카 살해 의혹. 기사에는 증거 서류 사진, 정비소 기록, 관련자 증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고 방송사에서 속보로 다뤘습니다. 검찰 본청에서 공식 수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해냈어.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봤어.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다 밝혀질 거야. 아버지 억울함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20여 년의 한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사가 터진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검찰 본청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저도 수사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좌천당한 검사가 아니라 핵심 제보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이태민 부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택에서 은둔하며 변호인단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 박종구에게 돈을 건넨 계좌 내역, 그리고 20여 년 동안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사용된 비자금 내역까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방청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제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준혁은 20여 년 전 태양그룹 안전관리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공장 안전 문제를 지적하다가 피고인의 지시로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확보했고 이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정비소 기록, 브레이크 조작 지시서, 박종구의 진술, 이태수 회장이 제공한 내부 문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태민 부회장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숨겨왔던 죄가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은 3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와 증거인멸, 뇌물공여 등 여러 혐의로 이태민을 기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갖은 방법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판결일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태민을 살인죄로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친조카를 살해하는 폐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20여 년 동안 진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협박하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이태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호관들이 그를 법정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0여 년을 기다린 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강민준 검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판결은 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와준 모든 분들, 그리고 20여 년 동안 혼자 버텨온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어, 민준 씨.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도 혼자였으면 못했어.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민준이 도와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 씨가 다 한 거예요.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사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묘역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덕을 올라 묘비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여 년 걸렸지만 정의가 실현됐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이제 아버지 편히 쉬셔도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버지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는 묘비에 절을 올리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 민준아, 넌 뭐든 될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뭐든 될 수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묘비가 별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 속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을 것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로 복귀해 검찰 특수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건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셔서 베란다에 꽃을 키우며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등산이요?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 이제 운동도 할 수 있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과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고된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지금도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면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태수 회장은 아버지 사건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저와 어머니도 참석했습니다. 회장의 아내 최은희 여사가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회장님도 마지막에 바른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의 원한이 그렇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남긴 유언에 따라 준혁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은희 여사도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묘비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로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는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1년 만이네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 이제 특수부에서 일해요. 더 큰 부정을 파헤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려던 것처럼요. 어머니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해요. 서연 씨랑요. 어머니도 시어머님도 많이 기뻐하세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희 결혼식 오셨을 텐데 아쉬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정의로운 검사로, 좋은 남편으로, 효도하는 아들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요. 저는 묘비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서연, 최은희 여사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한 가족처럼 나란히 선 모습이었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이 가족을 다시 이어줬어.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20여 년 동안 버텨줬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언덕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기분이 어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이상하게 가벼워. 20여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다행이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언덕 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묘비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슬픔과 원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정의로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연, 최은희 여사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언덕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저 잘 살게요. 꼭 행복하게 살게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희망을 향해. 이렇게 강민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고시원 3층 끝방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청년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묻혀있던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냈고 혼자 버텨온 어머니에게 마침내 행복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살아남으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 강민준. 그는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일어섰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버텨온 어머니가 있었고 함께 싸워준 동료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선택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민준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